좀 섭섭하네요. 이제 애들이 백년가약을 맺을 텐데.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겠다는 건 꼭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거랑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충분히 해봤는데, 말씀처럼 어차피 쭉 함께 살 사이인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샀으니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혼수 반반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도 이 3천만 원 정도는 집값에 보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쪽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전부 산 거는 아니니까 우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뭐, 우리 딸이 못마땅하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어째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이요? 참나. 그러면 일단 공동명예 하시죠. 그러다 저희 자금이 좀 돌면 그때 반 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하시네요. 저희가 돈 떼먹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양화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과 사돈이 될 뻔했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양 씨 부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해 주기로 했던 집은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예비사돈. 세상엔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양 씨의 정신마저 이상해질 듯한 기분이었죠. 상식 밖의 사람들을 양 씨 가족도 더 이상 상식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 씨 부부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 오현서는 5년 전에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아들 오석훈은 살던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은 27살까지는 양 씨와 함께 살다가 몇 년 전 회사 근처에서 살겠다며 독립을 했습니다. 남편은 63세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남편의 회사 일을 돕다가 다리를 다쳐서 최근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 부부는 얼마 전 원래 살던 곳과 멀지 않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양 씨를 위해 운전할 필요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 단지로 갔죠. 엄마, 이사한 곳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들이 오게? 아, 주말에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자친구가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고 물어보네요. 여자친구가? 1년 전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집에 선물까지 보내준다는 소리에 내심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줄게. 그리고 얼마 뒤에 선물로 웬 김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의 고향이 김으로 유명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아닌 날에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뜬금없는 선물을 받으니 의아했습니다. 고향이요. 쭉 여기서 살았다던데요. 김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맛있어서 보낸 거 아닐까요? 물론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선물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 신기하기도 했죠. 그러니 마음속에 아들 여자친구는 착한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연락이나 왕래는 없었지만 몇 달 뒤에 아들은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윤이랑 결혼 의논 중이에요. 부끄러운 듯 말하는 아들에게 양씨 부부가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축하해. 전에 김 줬던 그 친구지? 남편이 웃으며 묻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려고 예비 시부모한테 미리 선물을 줬던 거구나. 어머, 그런가 보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식은 언제 올리려고 해? 내년쯤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뭘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누나 결혼할 때도 정신 없었는데.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상견례도 한 2달쯤 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의 집을 다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윤이 어머니가 결혼에 3억을 지원해 주실 테니까 반씩하자고 그러시는데 뭐라고 대답드려야 할까요? 양 씨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3억 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3억은 해야지. 그러면 혼수랑 전부 반씩하면 되겠다. 집 구하다가 부족하면 좀 더 보탤 테니까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양 씨의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석훈아, 같이 오고 있니? 당일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이 반대 방향이라. 정윤이가 택시 타고 따로 가겠대요. 아직 도착 안 했을 거예요. 저는 20분 남았고요. 그래. 조심해서 와. 양 씨는 괜히 설레는 마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듣고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장으로 가서 고개를 쭉 빼고 바깥을 보는데 웬 낯선 사람들이 양 씨의 집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여전히 얼쩡거리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양 씨가 의아한 마음에 대문을 열고 나가자 화들짝 놀라는 세 사람. 저기, 무슨 일로 그러세요? 중년의 남녀와 젊은 여자. 아, 그게요. 난감해하는 중년의 남녀 사이에서 젊은 여자가 갑자기 양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훈 씨 여자친구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마주 인사한 양 씨의 시선이 자연스레 뒤에 서 있는 중년 부부에게 향했습니다. 아, 저희는 정윤이 엄마 아빠예요. 양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도 어정쩡한 인사가 돌아왔습니다. 양 씨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비 사돈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달이 상견례인데 어째서 말도 없이 다 같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 씨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예비 사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남자의 말에 여자가 황급히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 이 근처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정윤이도 데려다 줄 겸 해서 잠깐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집 앞에서 한참을 기웃거리던 걸 봤던 양 씨는 의아한 마음을 지우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사래를 쳤죠. 저희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이만 가봐야 해요. 다음에 상견례 할 때 그때 뵐게요.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양 씨는 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아가씨를 보고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훈이 엄마예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좋았고 대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참. 아까 여기 정윤이 부모님도 뵀어. 부모님을요? 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요 앞까지 데려다 주신 모양이야. 그래서 인사했어? 아, 택시 타고 온 줄 알았네. 마침 이 근처 지나가신다고 해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해서 상견례 때 어색하지는 않겠다. 그러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씨 부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를 본 바로 다음 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참 당황스러웠죠. 우선 1억 먼저 지원해 주시고요. 나머지 2억은 결혼하고 나서 차차 주시겠대요. 먼저 3억 해주신다더니 갑자기 왜? 저도 자세히 묻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상해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윤이네. 형편이 별로 안 좋은가? 양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사업도 크게 하신다고 그러셨고 여유가 없진 않아 보였어요. 정윤이도 아마 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차차 주겠다고는 했지만 언제가 될지 확실히 일러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양 씨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1억 내고 나머지 집값은 우리 쪽에서 낸다고 그래. 딸이 결혼할 땐 반반 하긴 했지만 서울에 집을 구해줘야 했기 때문에 3억보다는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조금 더 지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금을 빚처럼 달아둘 수 없으니 고심 끝에 양씨 부부가 내겠다고 전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엔 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혼수만 채워주신다고. 아들도 차마 상대방의 말을 옮기기가 미안한지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저쪽에서는 집값을 내지 못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집값에 1억을 보태는 게 아니라 사정이 생겨 3천만 원 정도의 혼수 비용만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니 좀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 3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혼수만 넣겠다니.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정윤이 부모님이 꼭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세요. 제가 그건 힘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수는 넣으면 없어지는 돈 아니냐고 그러세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양 씨의 상식과는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냈을 때 혼수 비용을 따지는 것인데 5, 6억짜리 집은 아들이 해가고 혼수만 넣으면서 집 명의까지 공동으로 하자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차라리 저희가 모은 돈만으로 작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괜히 시작부터 삐그덕대는 것 같아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 아들. 그래서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차라리 집은 석훈이 명의로 하고 혼수도 반반 하자 그래. 또 추가로 지출이 있겠지만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을 듯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는데 돈 때문에 아들 결혼에 논쟁이 오가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끝까지 공동명의로 해주지 않으니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지금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한동안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상견례 날이 점점 다가오자
예비 사돈은 아들을 통해 양씨 부부의 경제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신혼집도 지원해주고 혼수도 반을 해주는데 왜 양씨 부부의 경제력을 궁금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이 없고 노후 준비도 다 돼 있다고 전했다는데 신뢰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외동딸 결혼에 그 정도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명의 얘기는 해봤어? 아,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상견례 때 자세히 하자고 하시네요. 난감해 보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양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의견이 일치됐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좀 이상한데? 양 씨가 딸과 통화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딸은 굉장히 깨름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냥 깔끔하게 반반하면 되지. 사업 자금이 뭐라고 했다던데. 이상하긴 하지? 경제 상황 제대로 오픈한 거 맞는지 물어보지. 본인들이 노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캐묻니? 잠깐 자금이 막힌 거래. 그 말이 더 이상하다. 결혼은 내년이라면서. 그리고 그랬으면 공동명의하자고 하질 말아야지. 난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딸의 말을 들으니 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양 씨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말을 들으니 더욱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어떤데? 싹싹하고 예쁘지. 그럼 뭐, 결혼을 지들끼리 하지 엄마 아빠가 하나? 최악의 경우엔 엄마 아빠도 지원해주지 말고 자기들 돈으로 하라 그래. 벌써부터 골치 아프다. 만나보면 알겠지? 만나보면. 딸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꾸만 말을 바꾸는 걸 보니 지난번에 양 씨의 집 앞에서 예비 사돈을 마주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아해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들렸다는데 양 씨가 사는 주택단지는 입구를 지나쳐야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은 꼭 무언가 염탐을 하는 사람들 같았죠. 아마 딸의 시부모가 될 사람의 집이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온 듯도 했습니다. 물론 예비 사돈 집이 궁금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는데 몇 번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모든 행동이 다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또 뵙네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의논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고 음식이 차려지자 예비 사돈이 입을 뗐습니다. 지난번에 오서방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집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바로 본론을 꺼내는 예비 사돈. 양 씨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상의를 좀 더 해봤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자 상대방은 한껏 억울한 표정을 하고는 대꾸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이제 애들이 백년가약을 맺을 텐데. 굳이 공동명의로 안 해주시겠다는 건 꼭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건데 부부 공동재산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되려 양 씨 부부를 나무랐습니다. 그거랑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충분히 해봤는데 말씀처럼 어차피 쭉 함께 살 사이인데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샀으니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남편의 말에 예비한 사돈이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혼수 반반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도 이 3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집값에 보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쪽 돈도 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차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전부 산 거는 아니니까 우리 딸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오해 말씀이세요? 뭐, 우리 딸이 못마땅하다거나 아니면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어째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이요? 여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몇 번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동명의 하시죠. 그러다 저희 자금이 좀 돌면 그때 반 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하시네요. 저희가 돈 떼먹나요? 양 씨도 돈 가지고 이러는 것이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줄까도 싶었지만 예비 사돈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가비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양 씨 부부가 마음을 바꿀 기색을 보이지 않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돈 사시는 집도 공동명의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돈 좀 덜 보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죠. 사돈네도 집 살 때 딱 반반 하셨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왜 양 씨 부부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도 말이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얘기는 또 어떻게 아셨고요? 그러자 여자가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떼보면 나와요. 등기부등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떼보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묻자 당황하던 여자가 돌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때 보진 않죠?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리고 궁금하면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건강기록도 다 떼서 교환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차라리 등기부도 교환해서 보자고 하시지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쪽 경제사정 물으시길래 아들 통해서 대답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등기부까지 떼보신 건 조금 불쾌하네요. 혹시나 해서 떼본 거지요. 그게 불법도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애들 결혼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까지 해가는데 뭐가 궁금하셔서 확인하신 건데요? 그냥 뭐 집값이나 대출 같은 게 궁금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희 집 집값이랑 대출이 왜 궁금하신데요? 아들 집도 아니고 저희 집인데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러자 여자는 양 씨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을지 빚을 물려받을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깡통집 살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딸내미 보내고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좀 본 건데 그게 뭐요? 저희는 지원해 줄 만큼 충분히 지원해 줬고 노후 준비도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혼시키면 앞으로 더는 지원해 주지도 저희가 손을 벌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재산은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대화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다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등기부 때 보니까 최근에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건 왜 숨기나요?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등기부를 떼보는 거예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대출 받은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알아야죠. 제가 분명 지난번에 떼봤을 때는 없어가지고 이 결혼 추진시켜 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건 사기죠? 도무지 의식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잠시 융통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건물 가액에 비해 비율도 높지 않았고, 또한 양 씨 부부는 집 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건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주소를 알고 등기부를 떼봤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선물로 받은 김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선물을 주겠다며 주소를 물어봤다던 예비 며느리. 어쩐지 도착한 선물이 남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보내는 선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선물은 핑계일 뿐이었던 것이겠죠. 양 씨가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자 황급히 두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습니다. 양 씨 부부와 아들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짓자 여자는 되려 성질을 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집 해오는 건 그쪽이니까 공동명예 못 해주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이가 없죠. 누구는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러나요? 대출은 제가 왜 이런 걸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사업 때문에 받은 거고요. 제 집 대출이 도대체 결혼 지원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쪽도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면 반 보태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정이 안 된다는데 그러네.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신 건 딸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문제는 저희 입장 확실히 밝혔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이라니요? 저희 쪽에서 집을 사는 건 없던 걸로 하고요. 집을 줄여서 공동명의를 하든 월세나 전세를 가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 명의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저희도 그렇게 하신다면 상관없습니다. 석훈이 네 생각은 어떠냐? 저도 모아둔 돈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이 너도 그렇게 할 거지? 아들은 차라리 다행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아들도 지긋지긋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어떻게 저희를 이해하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내세요? 왜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저도 정말 모르겠네요. 그럼 공동명의 얘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대출 얘기도 그냥 혹시나 우리 딸이 나중에 시부모 봉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고요.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니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여자. 몇 억짜리 집은 받으면서 자꾸만 시부모의 경제 사정을 캐며 봉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 모순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령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지원받았으면 나중에 좀 부모를 보살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반대 상황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저희가 노후 책임져 달라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겠지만 애초에 자꾸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심보가 참 못됐습니다. 받을 건 다 받고 피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상이 저런데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예비 며느리도 알만했습니다. 결혼도 사업이에요. 이거저거 좀 따져보고 할 수도 있지. 왜 자꾸 나를 세워서 받아들이세요? 좀 유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자 가만히 있던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댁 등기부도 좀 보여주시죠. 뭐라고? 이것저것 따져보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따져볼게요. 석훈이가 맞는 말 하네요. 이런! 지금 애들 장난해요? 무슨 유치하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아들. 잘 됐네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모두들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오빠, 왜 이래? 여태 말이 없던 예비 며느리까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윤이한테 받았던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화면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여자. 아니, 이게 불법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희도 노파심에 확인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몇 분간 실랑이를 했는데 이윽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러고는 양씨 부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출은 없는 집이었는데 다만 소유자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 김정윤인데 소유자 이름은 박광수였습니다. 그리고 84년생이었죠. 예비 바깥 사돈 일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사돈 일리도 없었죠. 자가가 아니네요. 천천히 내뱉는 말에 여자가 사색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금 돌리느라고 잠깐 새 얻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놈의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양 씨의 집에 대출이 있다며 난리를 쳤던 것도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애초에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10억짜리 주택에 담보대출이 조금 있다고 화를 내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 씨 집 앞에서 마주쳤던 날 주랭랑을 치던 예비 사돈은 오래된 소나타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모로 여유 있는 사업가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에 3억이라는 말을 꺼냈던 것도 양 씨에게 최소 3억을 요구하기 위한 꼼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염탐하고 살만해 보이니 점점 그 금액을 늘려갔던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사시킬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적당히 욕심을 냈다면 양 시부부도 멋모르고 맞춰주었겠지만 끝도 없는 욕심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설령 아들이 정윤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어도 이 결혼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 씨의 속마음을 들은 듯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말을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받을 건 다 받고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상속인이 어쩌니 해가면서 재산만 탐내는 결혼을 저희가 뭐하러 시킵니까? 결혼도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저희는 이 사업 접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네. 엎을 테니까 더 적당한 사업 파트너 찾아보세요. 정윤이 너도. 상대방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뻔뻔했던 모습이 참 쉽게도 무너졌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걸 모르고 이런 행패를 부린 건가 싶었습니다. 대개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나 싶었죠. 기싸움 좀 해서 더 얻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었는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유해 보이지만 한 번 아닌 건 아닌 남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밀당에 실패한 여자가 참 딱했습니다. 양씨 부부와 아들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만 한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양씨 가족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제하는 시간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뒤늦은 여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양씨 부부를 목표로 삼았는지 대문 틈 사이에 사과의 말이 적힌 편지 같은 걸 두고 가기도 했죠. 아무래도 이사 가야 할까봐. 살기 좋은데 뭐하러 가? 제풀에 지치겠지. 남편의 말대로 여자는 제풀에 지쳐 두세 번 찾아오더니 말았습니다. 다음 희생양이 없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깊은 상처를 입어서 한동안은 열심히 일만 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청첩장을 돌리기도 전에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돌아온 게 천만다행이었죠. 한편으로는 참 결혼이라는 게 계산적인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 결혼시킬 때는 정확히 반반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 결혼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해와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양 씨는 좋은 며느리, 좋은 사돈이라면 그쯤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나중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땐 꼭 경제력보다는 제대로 된 인성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그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엄마 죽고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오마.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갑작스럽기는 집 줄 때 약속했던 거 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 정정하시고 애도 있어서 저희 집은 번잡스럽고요. 또 아무래도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면 시골 살아야 좋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편하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크게 편찮으시거나 치매에 걸리시거나 혼자 못 살게 되시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도 그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겠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받아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아들한테는 용돈 다 쓰고. 아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으세요. 왜 벌써 합가를 하려고 그러세요? 멀쩡히 잘만 다니시면서.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실 거면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 75세가 된 황원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황문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황 씨와 아내, 그리고 황 씨 부부가 귀촌을 하려 하자 나중에 부모 중 한 명만 남으면 모시기로 약속하며 집을 받아갔던 아들. 극은 자식을 위해 뭐든지 주고 싶었던 부모와 부모를 위해 어떤 것도 내줄 수 없었던 자식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 탓에 일어났습니다. 받을 땐 어떤 조건이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던 아들 며느리는 10여 년 전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듯 했고 오히려 이젠 자신들의 집이라며 황 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황 씨는 어차피 혼자가 된 거, 아들도 없는 셈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있으면 눈에 밟히기만 하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자식이 없다면 황 씨의 삶은 훨씬 덜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33살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먹고 사느라 워낙 고생한 탓에 자식을 낳을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그때쯤 30대 초반에 형편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황 씨도 아내도 이세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황 씨의 아내는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물론 황 씨도 그랬고 말이죠. 하나 있는 자식 잘 키워보자 싶어서 아들이 커가며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 씨와 아내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는데 아들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관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만이었죠.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까지 황 씨 부부는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니 황 씨 부부는 할 일은 다 한 셈이었죠. 이제 우리 노후도 챙겨야 돼. 알지? 근데 나중에 문규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들인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옛말이지. 그렇게 투자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줬는데 집까지 사줘야 해. 지금부터 10년은 있어야 결혼하잖아. 그동안 모으면 충분하지. 아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황 씨 부부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이후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황 씨는 아들을 진정으로 독립시키길 원했고 아내는 힘 닿는 데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황 씨 부부도 나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후 챙기는 게 자식 돕는 길이야.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그보다 더 자식을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황 씨를 두고 아내는 매정하다며 섭섭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황 씨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황 씨의 말을 들은 아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아들에게 말했죠. 문규야, 너 이번에 들어가는 회사 근처에다가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줄게. 전세요? 월세가 구하기 편할 텐데. 아니, 대출 없이 1억 2, 3천 정도 선에서 구해줄 테니까 나중에 결혼하려거든 그 보증금 빼서 보태. 그 이상 결혼을 지원해주는 건 힘들고 엄마 아빠도 이제 노후 준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대신에 나중에 너한테 우리 노후 책임지란 소리 안 하마. 아들은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먼 일이었고 부모님이 노후에서 자유로우니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황 씨도 이만하면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내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착실하게 모으면 결혼할 때쯤엔 목돈이 생길 테니 말이죠. 아들이 구한 집은 전세 1억 5천짜리였습니다. 집은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황 씨는 군말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황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황 씨의 가장 큰 자산은 아파트임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주변 집들과 함께 황 씨가 사는 아파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문규 그럼 결혼하면 이 집 팔고 내려가서 상추나 키우면서 살자. 수도권에서 집만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야 집만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 훨씬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문규 결혼하면 뭐 우리도 할 일 다 끝나죠.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황 씨의 의견에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0대 초반이 되어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3살 연하의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죠.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았습니다. 몇 번 보고서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너 살던 집은 이제 빼거지? 네. 부동산에 이미 말해놨어요. 그러면 신혼집은 잘 상의해서 구해봐.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한번 여쭤봐. 그쪽에서 다 생략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예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큰맘 먹고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시간이 흐른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2배 이상 훌쩍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여유가 많지가 않아서 전세금 빼도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30대였기 때문에 모아둔 돈 하나 없을까 싶었습니다. 좀 빠듯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집 팔지 마시고 저희 주세요. 너무나도 당당한 요구에 오히려 딱 잘라 거절의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황 씨 부부가 귀촌한다고 하니 곧 비어있게 될 집이 탐이 나는 듯 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신혼생활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던 거고. 여자친구네도 똑같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그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난감하네요. 모아둔 돈을 다 합치고도 대출을 꽤나 받아야 한다는 아들이 침울해 있자 옆에서 황 씨의 아내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단 아들을 돌려보내고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는데 아내는 아들의 뜻대로 해주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대신 전세금 뺀 돈을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시골에 집 한 채 사도 많이 남지. 그리고 연금도 나오고 모아둔 돈만 해도 우린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황 씨는 아내보다 더 먼 훗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밥만 먹고 살아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들이 고장나기 시작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죽거나 병든다면 큰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 씨가 제대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다음 날 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상의해봤어요. 그 집 주시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모시고 살게요. 노후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솔깃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당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뭐. 어차피 우리 죽으면 물려줄 사람이 문규밖에 더 있어요. 괜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황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먼저 가면 남은 부모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려면 가져가라. 그러자 아들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두 분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데리고 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내의 말대로 어차피 아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주더라도 먹고 살만 하니 그랬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조금이나마 눈치 보지 않고 보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자신이 죽은 뒤에 남겨질 아내를 아들이 잘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황 씨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고민을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는데 며느리도 무척 좋아했고 사돈도 흡족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의 전세금을 빼서 황 씨 부부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받게 되는 아파트 가격을 따져보면 수억 차이가 나니 당연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가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시던데요. 어쩐지 집을 해가는 예비 사위에 대한 대접이 후해지기도 한 것 같았죠. 그래서 황 씨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먼 일이 되겠지만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어쩐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결혼 전 잠시 황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황 씨 부부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샀죠. 소소하게 가꿀 수 있는 텃밭과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황 씨 부부가 짐을 싸서 시골로 완전히 내려가기 전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 위해 함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를 넘기려면 증여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아, 부모 자식 간에도 쓰나요? 뭐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요. 자신을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황 씨와 아들 사이에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타자를 쳤습니다. 서류 전부 저한테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들은 기다리는 틈을 타서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집을 증여받아서 좋겠다는 누군가의 말에 아들이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나중에 꼭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이쿠, 효자시네. 아, 그건 여기에 한 줄 넣어야겠네요. 아,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나요? 아, 쓰지 말까요? 안 넣어도 상관없죠. 근데 영 모시고 살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 남자는 농담조로 이야기했고 그때 문득 아들과 황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게 중요하냐?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형식적인 것이라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뭐 넣어주세요. 어차피 모시고 살 텐데요. 역시 효자시네. 그렇게 황 씨의 아파트는 아들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죠. 그 당시는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황 씨와 아내는 작은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워낙 소도시로 이사했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식당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는 아내 덕이었죠. 아들도 그 사이에 집을 리모델링도 하고 이사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생신에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꼭 내려가서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황 씨 부부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묻곤 했고 특별한 날이면 용돈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황 씨 부부가 종종 올라가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들 집에서 묵곤 했습니다. 그게 1년에 2번 정도는 되었는데 아무래도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부 위쪽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 결혼식 등 행사가 없을 수가 없으니 말이죠.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사하고 반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시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갔던 황 씨 부부. 아휴, 그냥 그 근처에서 자면 되는데. 자식 집 놔두고 어디서 주무시려고 그러세요? 근처 숙박업소나 시동생의 집에서 하루 묵고 결혼식에 가려고 했지만 아들 며느리가 뜯어말렸습니다. 꼭 자기들 집에서 자라고 하며 말이죠. 아들은 터미널에 일찍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네 엄마가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밭에서 난 거야. 직접 기르신 거예요? 아직은 뭘 따올 정도는 아니고 이건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거야. 밭에서 직접 딴 거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년엔 엄마가 기른 거 가져다 줄게. 내년에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마워.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요리는 아직 연습 중이라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린 건 많지 않죠? 아들네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잔치상처럼 차려진 음식들에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힘들게 뭘 이렇게까지 차렸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당연하죠. 맛이 없기는 보기만 해도 맛있는 거 딱 알겠다. 그리고 나서도 잠자리까지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는지 저들 안방까지 내주려고 해서 황씨 부부가 말려야 했습니다. 고작 하룻밤 자는데 뭘. 그래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집이니까 당연히 편한 데서 주무셔야죠. 그 이후로도 황씨도 아내도 아들네 집에 방문하면 기분 좋게 다음 날까지 머물렀다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가지도 못한다는데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정도 흐르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황 씨가 귀촌을 한 지 1년, 2년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 아들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황 씨 부부도 그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터미널에서 내리기 전 황 씨 부부에게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래라면 아들이 당연히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왔을 텐데 몇 년 지나자 자연스럽게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던 아들은 어느새 귀찮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땐 꼭 하더니 막상 안 하니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 시부부도 70이 됐으니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데리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네 엄마가 아침 일찍 밭에서 열심히 따온 거야. 뭘 매번 이런 걸 가져오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농사 지은 것들을 내밀자 아들의 인상이 슬며시 구겨졌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 표정을 보자 하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갖고 오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걸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억양이나 표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아들의 의중을 황 씨가 착각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황 씨는 다음엔 힘들게 이런 건 따오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황 씨도 아내도 어느샌가부터 아들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 느꼈을 땐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니 그렇게 황 씨 부부를 잘 챙기던 아들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면 그누랑 저랑은 이만 나가볼게요. 자기가 밥은 챙겨드려. 그래. 가봐. 며느리는 황 씨 부부에게 인사만 하고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정작 손자를 본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날 저녁의 메뉴는 족발이었습니다. 요리를 못하니 배달 음식으로 때우자며 심드렁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도 챙겨주지 않는 아들을 보고는 더 이상 이렇게 방문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내가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침밥 뭐 좀 드셔야지. 원래는 오전 8시면 꼭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들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9시쯤 아내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자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밥 안 먹어요. 알아서 드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침대 위로 다시 엎어졌습니다.
그냥 나가서 먹지. 그래도 근우 엄마 점심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얼굴을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황 씨 부부가 참석해야 하는 집안 행사는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황 씨의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김치를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이걸로 대충 욕이나 합시다. 그리고 마주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황 씨 부부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은 듯 했습니다. 김치통 넣어 놓으셨어요? 조금만 덜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어. 며느리는 그 뒤로 별말은 없었지만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몇 개 꺼낸 것이 다였고 기름 묻은 후라이팬과 뒤집개밖에 설거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황 씨가 하려고 했죠. 며느리가 후라이팬을 헹구고 캉소리가 나도록 선반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행주로 싱크대 주변을 닦는 행동도 신경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 다른 나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황 씨 부부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맘대로 차려 먹어서 기분이 나쁜가 싶었습니다. 잠시 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뒤에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가족 행사에 가는 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지만 황 씨 부부는 바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오지 말아요. 황 씨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마 황 씨가 느낀 감정보다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격할 듯 했습니다. 나쁜 놈이 자식.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 최고만을 외치며 살아온 사람이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황 씨 부부는 올라갈 일이 있어도 아들 집에 가는 것은 피했습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 아들 부부의 심중을 모를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황 씨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의 속상함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황 씨와 아내는 별말 없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다해 아들 부부를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하며 해온 예단 이불은 황 씨는 여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는데 언제나 아들 며느리가 내려와야 아내가 장롱에서 꺼내서 깔아주었습니다. 음식장만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10년 정도 운영하던 백반집은 문을 닫았지만 그 음식 솜씨를 아들 며느리에게 펼치는 듯 명절 때마다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에게 잔치상 같은 밥상을 받아본 것은 처음 2, 3년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가고 황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고생을 해. 밥도 나가서 먹든지 하자니까. 몸도 성치 않으면서. 요즘 들어 자꾸 골골대는 아내가 걱정되어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새끼한테 내 손으로 밥 차려서 먹이겠나 싶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지. 황 씨는 아내의 말에 마음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지난해 황 씨의 아내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골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면 남들보다 건강해야 하는데 면역이 떨어졌다며 늘상 감기를 달고 살더니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한순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몇 번 입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곧 퇴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황 씨는 허망하게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황 씨의 나이가 74세, 아내의 나이가 72세였습니다. 주변에 배우자 잃은 사람들이야 무척 많았지만 이게 내일이 되니까
실감이 안 나고 너무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멍하게 지낸 듯 했습니다. 둘이 살다가 혼자가 되니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되었고 어딜 가도 혼자 가야 하니 차라리 집에 있길 택했습니다. 아니, 황씨. 아들 있다며. 아들네 집에라도 들어가서 살아. 뭐 나중에 모시고 사내 어쩌네 했담서. 이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했다며 효자라서 나중에 모시고 살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몇 번 갔을 때 눈치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고개를 젓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걸 생각해서 남겨진 아내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지만 아내가 먼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아버지인 황 씨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면 서로 불편한 점이 훨씬 클 듯 했습니다. 시간이 차츰 지나자 황 씨도 서서히 혼자 있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밥도 혼자서 하루에 최소 2끼는 챙겨 먹었고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살뜰하게 챙겨주는 황 씨의 아내가 없으니 명절에 내려와도 나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황 씨에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1년. 올해 봄쯤 황 씨에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TV가 안방에만 있었는데 황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 먹는 게 싫어 작은 밥상에 상을 차려서 안방에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들고 옮기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관절염이 있어서 좋지 않았던 다리가 댕강 부러지기까지 했으니 쉽게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도 노인이라 뼈가 잘 안 붙어 3개월이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입원한 날에 한 번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황 씨의 나이 76세. 아내도 떠나고 황 씨도 병원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자신이 언제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은 때이구나. 그리고 한순간에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온 괘씸한 아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자면 별로 안 보고 싶어야 하는데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얼굴은 눈에 담고 가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아내도 좋아할 것이고 말이죠.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황 씨는 홀린 듯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문규야, 이번 주에 너희 집에 좀 갈게. 저희 집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잖아요. 걸을만해. 근데 무슨 일로 오시는 건데요? 그냥 아들 좀 보러 가는 거지 뭐.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는 황 씨가 이상했는지 아들이 얼떨결에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 집에 찾아가니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고 갈 생각 없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려고 온 거야. 이런 말로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하는 처지가 스스로 답답하면서도 이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가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어쩐 일로 그러나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아버지가 안쓰러워 그런가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나갔고 황 씨도 정막 속에 집안에만 있기 갑갑해서 아들 며느리 올 때까지 좀 걸을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들려오는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
그러니까 당신이 이참에 못을 딱 박아버리란 말이야. 알어. 그래서 아버지 더 있으시라고 했잖아. 저녁에 술 한 잔이라도 하면서 말을 해야지. 근데 설마 정말로 그 약속 지키라고 오신 건 아니겠지?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자꾸 불안하잖아. 내가 잘 타일러 본다니까.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나 그 말씀 하러 오신 거면 어떡해. 아버님이 지금 75세셔? 어쨌거나 오래 사시면 20년도 더 사실 수도 있잖아. 그 긴 세월 모시고 산다고 생각해봐. 내 말 무슨 얘긴 줄 알지? 아, 알어. 걱정 마.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같이 살자고 해도 같이 안 사실 분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 정말. 그럴 거였으면 작년에 찾아오셨겠지. 그리고 아버지 좀 봐. 이제 곧 80이셔. 집에 모신다고 하더라도 금방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나이라고. 그렇지? 나는 어쨌거나 당신만 믿어. 그래. 그리고 어차피 이 집이 내 집인데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아들 며느리는 나무 뒤에 서 있는 황 씨를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황 씨는 잠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졌던 다리와 염증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바닥에 주저앉으면 통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들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간 아들네 집에 왔다가 섭섭했던 것이나 점점 태도를 달리해서 괘씸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이기에 포용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이제는 황 씨도 아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던 아내도 오늘 이 대화를 들었으면 황 씨의 생각이 옳다고 해주었을 것입니다. 황 씨는 터벅터벅 걸어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핸드폰도 두고 가셨던데. 요 앞에 그리고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이유는 황 씨가 운을 떼자 아들 며느리가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엄마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살려고 그래. 놀란 표정은 경악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둘이 옆구리를 찌르고 눈치를 주고받고 난리가 났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엄마 죽고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다. 다음 주에 짐 싸서 올라오마. 아니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갑작스럽기는 너희 엄마 떠나고 너도 1년간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네?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모시고 살기로 약속했던 거 잊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또 애도 있어서 저희 집은 번잡스럽고요. 아무래도 아버지도 불편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면 시골 살아야 좋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네 엄마도 그 시골에 살다가 폐렴으로 갔잖냐?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안 모신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편하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크게 편찮으시거나 치매에 걸리시거나 혼자 못 살게 되시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들도 며느리도 황 씨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도 그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황 씨를 위한 것인 듯 포장을 하며 말이죠. 늙은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겠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받아먹고 사는 게 편하지. 아들한테는 용돈 다 쓰고. 그러자 둘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도 한참을 설득하려고 하더니 황 씨가 들을 기미가 전혀 없자
종래엔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으세요. 왜 벌써 합가를 하려고 그러세요? 멀쩡히 잘만 다니시면서. 아버지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집주인? 이 집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 거죠. 아버지가 주셨다고 지금 저희 의견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버님.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저희랑 의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너무 서운하네요. 아버님이 이 집 주셔서 제가 10년 넘게 잘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래? 니들은 나를 데리고 살 생각이 없다 이거지? 나중에 아버지 80세쯤 되면 저희가 모시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모실 생각이 없어지죠. 그래? 그러니까 나랑 못 살겠다 이거지? 황 씨가 다시 한번 묻자 아들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싱거운 황 씨의 대답에 아들 며느리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황 씨는 가방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아마 황 씨가 떠난 뒤에 저들끼리 서로 잘했다며 칭찬할 것을 떠올리니 우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 씨는 다음날 일찍 시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넘겨줄 때 썼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왜? 그때 여러 번 물어봤었잖냐? 근데 끝까지 모실 수 없다고 했지.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이제 와서. 아들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에 소장이 도착한 듯 했습니다. 모시고 살기로 약속하고 맺은 부담부 증여 계약을 아들이 지키질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시기 싫다 그러면 굳이 나 데리고 안 살아도 된다. 뭐 싫은 걸 억지로 하냐? 그러면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고 모시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황 씨가 아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자까지 다 데리고 찾아와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법정 싸움 끝에 아파트는 다시 황 씨의 명의로 돌아왔고 아들도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도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쫓아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큰 집에서 혼자 사느니 팔아서 노후나 편하게 살다가 가자 싶었습니다. 이제 아프다고 돌봐줄 가족도 없으니 큰 병에 걸리면 좋은 요양원에라도 들어갈 돈도 필요했고 말이죠. 멀쩡할 때도 푸대접했던 자식인데 집까지 뺏은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도 길거리에 버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대이니 인생 참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은 부모를 쉽게 배반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슬픔에라도 그런 짓을 못할 텐데 말이죠.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내 잘못인가 싶기도 했죠.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못된 놈한테 한 방 먹여서 참 잘했다고 할지, 다 늙어서 소중한 아들 거리로 내쫓았다고 타박할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혹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다 죽기로 다짐했습니다.
자고로 처갓집하고 뒷가는 멀리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집을 1, 2층 전부 애들이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사돈은 둘밖에 없으니까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가면 딱 좋잖아요. 애 둘이 생겨도 2층에서 지낼 만합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건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가 죽으니까 밖에서 될 일도 안 되죠. 장모님, 근처에 괜찮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실 수 있는 깔끔한 집 얻어드리려고요. 대출 좀 받아서 전세로요. 물론 이자는 저희가 내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조문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강선영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형편이 어려워진 딸 부부를 위해 기꺼이 집의 일부를 내주어 주었던 조 씨와 남편. 하지만 고마워하던 것도 잠시뿐이었고 살만해지니 본색을 드러낸 사위와 안사돈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제 처가에 얹혀 살기 싫어 나가버리겠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다른 못된 꿍꿍이가 더 있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가 아닌 집까지 내놓으라는 사위. 딸의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보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행태의 조씨 부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씨 부부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29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딸과 같은 나이였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죠. 사돈네는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당시 많은 지원은 해주지 못했고 조씨 부부가 20평 아파트의 전세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남편은 부침성 좋고 딸에게 다정한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씨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종종 왕래하며 가끔은 아이도 보러 가고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한 지 2년 되었을 때 사위가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딸은 어린 아기를 안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던 딸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직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팔이 아파서 못 봐주신대. 2달 정도만 낮에.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야지. 어쩔 수 없지?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하다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부모는 없었습니다. 조 씨도 집에 있으니 못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을 듣자 심란해졌습니다. 이사도 가야 할 것 같아. 이사는 왜? 김서방이 대출받은 게 있는데 당장 갚아야 되는 모양이야. 전세자금 빼야 할 것 같아. 조 씨는 침음을 삼켰습니다. 괴로워하는 딸 앞에서 조 씨까지 절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집은 어쩌게 그러면? 월세 알아보고 있어.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하는 딸을 미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조심스럽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여기 2층에서 살래? 엄마 집에서? 딸이 놀라서 바라보았고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씨가 살고 있는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조 씨는 1층에서 거주를 했고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3년간 살던 세입자가 한 달만 더 살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딸이 당장 거주지가 마땅치 않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1년 정도만이라도 살다가 가면 전세 보증금도 모으고 애도 수월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딸이 사는 동안엔 월세를 못 받겠지만 그래도 조씨 부부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조금 멀어지겠지만 그래도 오가기에 나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딸은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2층이 곧 빌 예정인 것을 모르니 부탁할 생각도 못 해본 듯 했죠. 그래. 그렇게 해. 남편과 미리 상의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도 빌려주어야 되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거주할 집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위는 살 길을 찾은 듯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가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사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별 말씀을요. 자식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야죠. 저도 여유가 좀 있다면 도와줬을 텐데. 아무튼간 감사합니다. 애들 집도 사돈이 해주셨는데. 전화까지 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사돈. 결혼할 때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고 전세금까지 날려먹은 것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송구하다고 했죠. 조 씨는 자신들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에서 나오는 월세가 조 씨 부부의 노후 자금 중 하나였으니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편이 제일 좋은 게 조 씨 부부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 가족이 2층으로 이사 온 날, 저녁은 다 같이 1층에 모여서 먹었습니다. 사위와 남편은 술 한 잔씩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죠. 남편이 앞으로의 계획을 묻지 않았지만 사위가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조 씨의 딸이 안정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은 하지 않고 다시 회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김서방 자네가 잘하겠지. 남편이 덤덤히 대답하자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남편은 그런 사위의 어깨를 툭툭 치며 격려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김서방이 30대 초반이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정말이야. 그게 다 밑거름이 되더라고. 사위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원하는 만큼 편하게 살다가 집에 돈 나갈 일 없으니까 둘이 벌어서 다 저축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선영이 엄마한테 다 해달라 그래.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사위의 작아진 어깨가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직장이 없으니 집에서 애를 받고 딸은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애 좀 봐주세요. 사위는 구직 활동을 한다고 가끔씩 밖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1층 조 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위가 나가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손자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자 혼자 육아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는 자주 1층과 2층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층과 2층 현관이 바깥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죠. 장모님. 근데 저 건 뭐예요? 사위가 부엌 옆에 있는 계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저거?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지금은 안 쓰지.
안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본래는 1, 2층을 같이 쓰던 집이었지만 딸이 독립한 뒤로는 내부 통로를 막아버리고 바깥으로 통하는 현관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야 세를 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면 저기를 다시 틀 수도 있겠네요. 사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벽으로 막혀 있는 계단 입구를 트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편해지는 게 자신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남편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막았던 벽을 뚫고 문을 달아서 1, 2층이 분리되지만 오갈 수는 있게 바꾸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문 하나만 두고 합가를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사위가 가장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사위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니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조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몇 달 더 데리고 있다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었죠. 소영아, 이것 좀 가져가. 반찬이야? 왜 이렇게 많아? 불고기 좀 했어. 김서방이 제일 좋아하잖아. 늘 조 씨 부부가 먹을 반찬을 만들며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딸이 퇴근하며 아이를 데리러 오면 같이 들려보냈습니다. 애기 챙겨. 내가 들어다 줄게. 반찬을 들고 2층으로 함께 올라갔는데 2층이 엉망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딸은 민망해하면서 장난감들을 주섬주섬 치웠습니다. 김서방 오기 전에 얼른 치워줄게. 얼른 씻고 나와. 애기 있는데 씻기 힘들잖아. 고마워, 엄마. 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조 씨가 얼른 지저분해진 거실만 정리해 주었습니다. 딸이 근무 시간이 길어서 보통 집에 오면 늦은 시간이라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는 사위가 먼저 퇴근하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회식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으로 욕실을 나오는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활기찼던 딸이 요즘엔 늘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조 씨의 눈빛을 읽었는지 딸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덕분에 숨통 트여서 살만해졌어. 애 걱정 안 해도 되고,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 애 좀 크면 더 나아져. 주말에 밥 한 끼 먹으러 내려와. 너랑 김서방 좋아하는 잡채랑 등갈비찜 해줄게. 고마워, 엄마. 주말에 딸 부부가 1층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또 드시죠. 술에 취한 사위가 꼬부라진 혀로 내일 또 술을 마시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좋아하겠지만 마음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김서방, 일요일엔 새 식구가 오붓하게 보내. 아니면 애기 놓고 둘이 데이트라도 다녀오던가. 1, 2층에 살면 매일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조 씨 부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늘 불러 제끼면 사위가 편할 리가 없었으니 말이죠. 아무리 친해도 사위가 처가살이 한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한 달에 2번이나 될까 말까였습니다. 오히려 자주 보는 건 사돈이었죠. 안사돈은 처음엔 조 씨 부부의 집이기 때문에 오지 않다가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한 번 와보더니 그 뒤부턴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안쪽 문을 닫아버리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있고 출입구는 바깥에도 나 있으니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자고 갔습니다. 처음엔 사돈이 오면 일부러 나가서 인사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워낙 자주 오니 굳이 터치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듯 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많았죠. 김서방. 이따가 반찬 좀 가져가. 네, 인사만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니 사위가 1층으로 내려와 해놓은 음식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조 씨는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화단에 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사위와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로 해도 안 졌는데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불편해서 어쩌냐? 정말? 아니, 저 안에 문은 왜 저렇게 해놔가지고. 사돈의 목소리에 조 씨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애기 때문에 전에 내가 그렇게 하자고는 했는데 아니, 그러면 사생활이 보호가 되니? 매일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봐봐. 반찬을 가져가라 말아라. 네가 이 집 종이야? 장모님이 잘 올라오시진 않지. 아, 어쨌거나. 그러면 너희가 모시고 사는 거랑 뭐가 달러? 꼭 대릴사위 같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 사돈은 사위가 조 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에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조 씨는 괜히 엿들은 기분이 되어서 불편했습니다. 본래는 사돈이 내려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서로 민망하기만 할 듯해서 뽑던 잡초나 계속 뽑았습니다. 배웅을 하는지 사위와 사돈이 함께 나가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콱 났습니다. 참, 자기 아들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너무 그쪽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와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사위 입장에서 편하진 않겠지만 불편한 건 조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조 씨의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사위가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보다 훨씬 컸죠.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육아 문제였습니다. 60 넘어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좀 크니 어린이집에 가서 낮에는 자유였지만 저녁 시간엔 주중에도 어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면 조 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사위나 딸이 퇴근할 때까지는 어디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도 아직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부터 4시간 정도는 조 씨는 늘 집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위와 딸이 제때 퇴근을 하면 말이죠. 오늘은 김서방 일찍 온대지? 응. 나는 오늘 야근해야 돼서 집에 가면 10시쯤 될 것 같아. 김서방한테 늦지 않게 가라고 할게. 금요일 저녁 조 씨와 남편은 부부 동반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일찍 퇴근한다기에 7시 반인 모임 약속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고 있어? 조 씨의 물음에 사위가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쩌죠. 갑자기 회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식당에 가고 있어요. 뭐? 조 씨와 남편은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밥만 먹고 금방 갈게요. 그러면 8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빠질 수 없다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8시에 온다니까 그때 나가서 뒤늦게 합류해도 될 듯 했습니다. 매달 모은 회비로 1년에 3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데 식사는 같이 못해도 술자리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놈의 사위는 8시가 한참 넘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시가 넘어가자 조 씨 부부는 외출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냈던 회비도 날리고 차려입은 옷으로 2시간 동안 벌을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다 됐을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집에 있어? 김서방은? 모임에 못 갔어? 당연히 사위가 있을 줄 알고 2층에 올라갔던 딸이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놀라 1층으로 내려온 듯 했습니다. 괜히 일하는 딸 걱정할까봐 딸에게는 전화하지 않은 상태였죠. 김서방은 연락도 안 된다. 진짜 미안해. 딸이 아이를 받아들고는 올라갔고 조 씨는 남편과 함께 간단히 밥을 차려 먹고 누웠습니다. 12시가 다 돼서야 잠에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쯤 2층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나는 소리길래 문을 열고 2층을 올려다봤는데 큰 목소리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몰라도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참 위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다시 한번 우당탕 소리가 났고 이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추레한 차림의 사위가 계단을 밟고 내려왔고 조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휙 돌리더니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조 씨가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문을 열어보자 신발장 앞에 있던 화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조 씨가 깜짝 놀라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싸운 거야? 어떻게 싸웠길래 화분까지 집어던졌어? 그러자 딸이 못 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김서방이 이런 거 집어 던질 가는 아니고 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 혼자 난리치다가 신발장 모서리에도 찍히고. 그래서 우당탕 소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난 또 괜스레 민망해졌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녀도 김서방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어제 술 먹느라고 깜빡했대.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삐져서 나간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시끄러운 소리에 조 씨 부부가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누구야? 그런데 이내 들려오는 꼬부라진 목소리에 조 씨와 남편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열어. 열쇠 없어. 누가 우리 집 문을 맘대로 잠가 놓으래. 문 안 열어? 이씨! 대문이 부서질 듯이 요란하게 쾅쾅 울렸습니다. 야, 강선영! 장모님! 조 씨를 부르는 목소리에 다급히 문을 열자 사위가 마당 안으로 쏟아지듯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A씨! 문이 왜? 잠겨 있어가지고 내가 열쇠가 없는데 어디 갔지? 횡설수설 중얼거리는 사위의 걸음이 갈짓자를 그렸습니다. 어이쿠. 그러더니 제 발에 스스로 걸려서 우당탕 넘어졌습니다. 2층에서 딸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강선영, 너 이리 와봐. 아이고 장모님 이거 죄송합니다. 어딜 장인어른도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황송합니다, 마마.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나 싶더니 갑자기 욱욱 하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안 돼! 딸이 소리침과 동시에 사위가 화단에 엎어지며 먹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조 씨가 고개를 돌렸는데 나중에 보니 화단뿐만이 아니라 마당이 엉망이었습니다. 딸이 사위를 끌고 올라가자 조 씨가 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게. 남편이 한참을 치워야 했습니다. 20분쯤 흐르고 다 치우니 딸이 나왔습니다. 내가 치우려고 나왔는데 다 치웠어. 미안해. 딸이 죄인이 된 것처럼 사과했습니다. 됐어.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내려와서 해장국이라도 먹으라고 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사위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조 씨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니 말이죠. 조용히 한 그릇을 비운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딸도 아이를 데리고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애 양말 놓고 갔네. 얼른 갖다 줘. 식탁 밑에 놓인 손자의 양말을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다가 양말을 두고 문을 닫아주려는데 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딸과 사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요새 화장실이 멀리 있는 집이 어딨어? 시골 촌집도 다 화장실이 안에 있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우린 도움받고 있는 입장이잖아. 밑에서 밥 먹는 것도 이제 불편해. 몇 번이나 먹는다고 그래? 이달 들어서 처음이잖아. 그것도 술 먹고 행패 부린 사위 주려고 차려주신 건데. 아니, 꼭 오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말에 가끔도 난 좀 불편해. 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위아래 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는 거의 매주 오시잖아? 주무시고 가실 때도 많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적 있어? 잠시 대화를 듣던 조 씨 부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사위에 의해 내부 계단도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몇 년 함께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죠. 사위도 조 씨 부부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있는 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잘 지내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인 듯 했습니다. 이제 애가 크다 보니 손이 덜 갔고 사위의 직장도 안정이 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사위가 아무래도 독립하고 싶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1, 2년 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벌써 4년이었습니다. 독립할 때도 되긴 했죠. 그래서 사위가 없을 때 조용히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아직 나는 좀 더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사서 들어가고 싶었어. 그동안 딸이 돈 모은다고 고생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도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집이 엉망인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김서방 때문에 더 있지를 못하겠네. 그럼 나가서 살아야지 뭐. 내가 의논해 볼게. 그런데 얼마 뒤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의 문을 열어보니 사돈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웬일로 1층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면 어떨까 하고요. 같이 밥을 먹자는 사돈. 아, 예. 6시까지 내려올까요? 네, 그러세요. 조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레 손님이 왔으니 조 씨는 분주해졌습니다. 독립한다더니 그 얘기를 하러 왔나? 글쎄. 근데 사돈까지 찾아올 필요가 있나? 이상하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며 사돈의 목적이 그게 아님을 알게 됐죠. 자고로 처갓집하고 뒷가는 멀리 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알다 뿐일까요? 사위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들은 조 씨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가 연결이 돼 있었죠? 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막았습니다. 어차피 애들도 이제 슬슬 둘째 가지고 할 때가 됐잖아요. 옆에서 딸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완전히 터가지고
애들이 쓰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사돈은 둘밖에 없으니까 작은 집을 구해서 나가면 딱 좋잖아요. 기가 막힌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안사돈 때문에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사위가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통째로 쓸 테니 조씨 부부에게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화를 참고 말했습니다. 애 둘 있어도 2층에서 지낼만 합니다. 아주 넓지는 않아도 2층도 내 식구가 거주하다가 나간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처갓집에 얹혀 사는 모양새가 영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가 죽으니까 밖에서 될 일도 안 되죠. 그러자 딸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딸도 모르는 내용은 아닌 듯 했습니다. 눈치를 봐서는 딸을 닥달하다가 안 되니 직접 찾아온 것인 것 같았죠. 장모님, 근처에 괜찮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실 수 있는 깔끔한 집 얻어드리려고요. 대출 좀 받아서 전세로요. 물론 이자는 저희가 내고요. 선심이라도 쓰는 것 마냥 하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집을 놔두고 왜 사위가 이자를 내주는 전셋집으로 가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애써서 포장하는 모습이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생각해 보질 않아서요. 2층에서 원하는 만큼 살겠다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독립할 준비 될 때까지 살다가 언제든지 나가면 되죠. 그것도 조씨 부부가 많이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2층 월세를 받아도 수입이 꽤나 됐으니 말이죠. 어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좀 배려하면 좋잖아요. 애 둘 키우면서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데서 살아야지. 애들 데리고 젊은 애들이 좁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보다 낫죠. 도대체 이게 무슨 배려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날강도에게 돈을 내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2층에 사는 게 싫다면 지금 나가도 상관없고요. 아니, 그럼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구해줄 전셋집에서 살면 되겠네요. 그건 너무한 처사죠. 차라리 그럼 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좀 보태주시던가요. 어머니, 저랑 얘기하세요. 선영아, 넌 가만히 있어봐. 뭐?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은 서로 실랑이 하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더니 입을 뗐습니다. 안 되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하루빨리 나가줬으면 합니다. 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고 집까지 내놓으라는 모습이 기가 찼습니다. 김서방이 아무래도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한 모양인데 이참에 나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장인어른. 저는 그냥 옛말에 화장실이. 말끝을 흐리는 사위를 향해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볼래, 진짜? 지금 나 혼자 좋자고 이러냐. 다 같이 좋자고 그러는 거지. 다 같이 좋긴 누가 좋아? 너 혼자 좋은 거지. 뭐?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너라고 하니? 어머니,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만하세요. 뭐야? 선영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너,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나랑 이혼해서 너희 엄마랑 살던가. 아니면 다 같이 나가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우리 세 식구끼리 살던가. 뭐? 여기서 계속 사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없어. 주인인 아빠가 나가라는데 당연히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사위는 무척 당황한 상태로 사돈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다고 엄마를 데리고 오는 사위도 참 미련해 보여서 딸이 불쌍했습니다.
딸도 그런 자기 남편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는 표정으로 한심하게 바라보았죠.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사위의 말을 무시한 채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쨌거나 나갈게요. 한두 달만 시간 주세요. 그렇게 해라. 딸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나갔고 그런 딸을 사위가 쫓아나갔습니다. 혼자 남게 된 사돈이 억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아들이 사돈네한테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집도 끌어안고 갈 것도 아니고. 말을 섞어봤자 수준만 같이 떨어질 듯 했습니다. 살펴가시고요. 오늘 이후로 저 대문은 사돈한테 열리는 일 없습니다. 사돈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딸내가 땡전 한 푼 없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이라면 월세를 가든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독립해서 나갈 때 조금 보태주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놈의 사위랑 계속 같이 산다면 사위도 고생을 좀 해봐야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안쓰러웠지만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의미도 없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딸도 같이 나가서 살자고 하는 것을 보면 계속 사위를 데리고 살려는 모양이니 둘이 나가서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집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차차 자신들의 힘으로 넓혀가야 제대로 어른이 되겠죠. 다음 날 저녁에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이 말하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낸다고 생각 안 해. 나가는 게 맞아. 그냥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사는 게 편하니까 내가 버티고 있었던 거지. 걱정 마. 엄청 잘 살 테니까. 김서방은 내가 어떻게든 고치고 살아볼게. 시어머니는 당분간 안 보고 지내기로 약속했어. 그러고는 한 달 뒤 딸은 짐을 싹 빼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돈이 전화해서 쫓아내지 말라며 사정했지만 이미 모든 건 결정이 됐고 조씨 부부도 딸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딸에게 들어보니 작은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고 대출도 조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사니 조씨의 딸이라고 못할 리는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싸우지도 않고.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김서방도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회사 다니고 같이 고생하니까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 잘 됐다. 4년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그때 나 못 일어났을 거야. 나중에 몇 달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고 조씨 부부는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위도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말없이 바라본 남편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여 주었죠.